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노범래입니다. 우선 그 굉장히 소중한 발표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한국사회과학자료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목이 네트워크 구조와 텍스트 마이닝에 드러난 청소년인데요. 이제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한다기보다도 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좀 어떻게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제 개인적 경험과 연구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몇 가지 사회적 맥락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기반 추론의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구조로 관찰한 내용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관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적 맥락은 사실은 이제 그 주요한 뒤에서 말씀드릴 그 데이터 분석 결과와 딱 일치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좀 맥락들이 뭐가 있는가를 그냥 간단하게 제 생각을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그 전공은 사회복지학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사회정책이나 이제 국가나 지역 비교가 제 이제 분야인데요. 그 기회가 있어서 몇 년 동안 아동 청소년들의 자살과 관련된 데이터들, 그 다음에 심리부검 데이터들을 접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마주했던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무망감 같은 거였거든요. 희망이 없는 상태였고요. 당시 몇 년 전에, 지금은 이게 유행이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한 5, 6년 전에는 이생망이라는 말도 있었죠. 이번 생은 망했다. 마치 우리가 게임을 하듯이 지금 플레이가 안 됐으니까 다시 리셋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에게 우리가 어떤 접근이나 혹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맥락들,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 발달 시기 자체가 갖고 있는 다이나믹이나 짧은 시기 내에서의 급격한 그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복잡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어떤 사회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바와 같이 교육 시스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교육 시스템, 즉 이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희망이나 적성보다는 성적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취업이 결정되는 구조. 근데 이것도 지금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 다음에 어떤 가족의 어떤 그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면서 어떤 누수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학업의 어떤 성취를 하더라도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인데요. 저는 이 심리보감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가족은 청소년들에게 보호기제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보호기제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가족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그런 위기를 더 증폭시키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가족주의 습속과 같은,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의 어떤 행복보다는 그죠? 가족의 어떤 이런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가족 구성원들을 보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복지국가는 상당 부분 이런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가족에게 미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 복지의 발달에 저해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의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은 또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청소년들이 놓여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을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용과 같은 문제죠. 지금은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 SNS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아동 청소년들은 그 일을 굉장히 가깝게 접하게 됩니다. 급하게 그렇게 되고요. 초등학생조차도 이제 자기 직업 이야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의 고용시장은 상당히 미끄럼틀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사람이 예컨대 뭐 사회보험이 잡아주고 공공부조가 받쳐주고 또 그것을 떨어지는 것을 좀 막아주는 어떤 가족이나 혹은 사적 시스템이 돌아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일 텐데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구멍이 나 있는, 그리고 예컨대 안정적인 노동 이력이 없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굉장히 빠르게 접하거든요, 청소년들이 SN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더 크게 증폭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발달적 측면에서도 복잡한데 또 이런 맥락들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더욱 어렵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도전적인 주제긴 합니다만은 좀 새로운 어떤 방법들, 좀 이런 복잡성을 잡아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방법론적 접근들이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상 규명에 좀 유용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기반 추론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게 이제 그 찰스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던 빈곤 지도입니다. 이 보시면 그 범죄 수준하고 그 빈곤 수준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그린 거죠. 까만색은 지금 빈곤 수준과 범죄 수준이 다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당시에 이제 다양한 어떤 도시 정책이나 사회 정책들을 이끌어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발견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현상을 한번 관찰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가 대단히 최근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사회 혁신이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그리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많이 노정될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그런 실증적인 또 그런 자세로 조사에 임했던 19세기 말 이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자세들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설 생성적 과정이라는 측면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걸 보겠다, 특히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테스트하죠. 그래서 데이터가 그 가설을 핏하는지 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런 가설 생성적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연구 문제는 있긴 합니다만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시각화하고 하는 등등의 과정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발견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뭐 이론이 되었건 혹은 선입견을 갖고 청소년들을 대할 때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맥락들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시각화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추론 과정에서 이 데이터가 차지하는 어떤 비중에 굉장히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빅데이터라고 하면 무조건 큰 데이터 그리고 어떤 특정 알고리즘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어목하고요. 슬픈 내용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이런 데이터가 주는 즐거움을 좀 우리가 느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청소년 분야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제가 커뮤니티에서 한번 싸움이 붙었습니다. 저는 그 복면가왕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음악대장이라고 있었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입니다, 사실은 나오기 전부터. 그래서 복면가왕에 이제 그 음악대장이 나왔을 때. 야, 시청률에 큰 도움을 줬냐 안 줬냐가 붙은 거죠, 디베이트가. 저는 올렸다고, 아닌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시청률 추이 맨 위에 그림만 보시면 보면 이렇게 그 점선이 그 음악대장이 출연한 시점이거든요. 보시면 크게 차이가 없죠, 사실은. 근데 이런 그 시청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 휴가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관련이 좀 높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주요한 주말 예능과 비교를 해봤어요. 무한도전이라든지 개그 콘서트와 좀 그렇게 비교했을 때는 약간 선방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죠? 맨 마지막에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300개의 시청률 데이터를 다 모았습니다. 이건 이제 공개된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음악대장에 출연하기 전에 제가 만든 예측 모형이 실제 시청률을 예측하는지 보는 거죠. 보시면 파란색은
더 크게 예측한 거고요. 빨간색은 더 낮게 예측한 겁니다. 보시면 거의 예측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모형을 가지고 음악대장 출연 이유를 예측하게 되면 파란색이 많죠. 즉, 이 부분이 이제 음악대장 출연으로 인한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어떤 작업들이 결국 어디 활용될 수 있냐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정책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예컨대 연구자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자살 보도에 대한 권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 권고 이후에 실제로 그러면 아동 청소년 자살이 변동이 있었는가 살펴볼 수 있겠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주제가 비록 이렇게 심각한 수 있는 주제라 할지라도 데이터를 다루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야지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가설 생성적 작업이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의 이제 중요한 그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프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는 점과 선으로 연결된 것이죠. 점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정의된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선은 연결 구조. 아마 가장 우리가 이 그래프 구조 혹은 네트워크 구조를 흔히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이런 전철역 지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스몰 월드죠, 그죠? 세상이 참 좁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six degree of separation은 이제 무작위로 두 사람을 추출했을 때 두 사람 간에 건너 알게 되는 거리가 6이라는 거죠. 제가 한국을 사회를 대상으로 그 사회학 교수님께서 연구했던 내용이 제가 기억이 맞다면 4.5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 더 밀도가 이제 좁은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각자 대통령과 나의 거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이것을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와 거리가 1인 사람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면 생각해 보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리 1인 사람의 거리 1인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내 친구의 절친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반드시 나와는 거리에 해당하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요. 그 영향은 나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주변의 상황이 굉장히 엄혹해지고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고요. 이런 것은 이런 어떤 그 네트워크 구조에서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힘이 작용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또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이 아동 청소년 맥락에서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연구를 할 때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더 이상 그 지역적인, 지리적인 어떤 그런 맥락뿐만 아니라 SNS와 같이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다양한 어떤 그 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영향관계가 매우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그런 지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스타가 있을 것이고요. 또 고립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반드시 강한 유대가 더 좋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상황에 맞게, 맥락에 맞게 약한 유대가 더욱더 능동적으로 잘 적응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계의 속성에 따라서 이게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네트워크를 잃어버리게 될 때 얻게 되는 충격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충격도 대단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3년에 아동 청소년 전체 자살에 대한 데이터를 시각화한 결과인데요. 이게 보시면 23, 24, 26 이거는 초등학교 이런 식이고요. M은 이제 중학교고 이제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지금 작은 눈금이 하나씩 있는데 이게 뭐냐면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자살자가 한 명 더 늘어날 때마다 좀 짙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지금 한 건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동이 더 남학생이 좀 더 짙죠, 그죠? 전반적으로. 둘 다 굉장히 자살을 많이 하는 지역이 A1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성인에 접어들었을 때 이때가 이제 대입과 관련이 아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시면 보통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서 자살률이 좀 낮은 경우에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남학생에 비해서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하는 부분들, 사회적 자본을 잘 형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부터 격리되거나 그 네트워크를 잃어버렸을 때 충격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그 여학생 자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학기 초에 자살이 좀 많습니다. 학기 초에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점에서 어떤 결핍을 경험하거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함의를 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이제 물리적, 사회적 의미에 의해서 정의된 네트워크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그 네트워크 형태로 그래프 형태의 추상화를 통해서 이제 수리적 분석이 이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에서 이제 그래프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실증 연구에서 이제 그래프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현상일 수도 있겠고,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를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이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지금 처음에 노란색을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두 줄입니다. 그냥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두 노드에 대한 것이고요. 물론 이게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혹은 관계의 어떤 가중치가 있다면 하나의 정보가 더 들어갈 수는 있긴 하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인접 행렬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노드 수준에서의 계측도 하고요. 전역적 수준, 전반적인 그래프의 구조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과 이제 때에 따라서 그래프 마이닝 과정을 또 거치기도 합니다. 자, 이건 지금 그 자살에 대한 공고가 있기 전에 6개월 동안 이제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입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한 멘션들을 다 수집을 하였고요. 점들은 그 이용자고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리트윗 구조입니다. 정보 확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프로파일링을 했거든요. 그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시면 학생들이 굉장히 서로 많이 리트윗하고 있는 구조를 8시 방향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당시 이제 뉴스 미디어, 주로 뉴스 봇들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달되는 자살 뉴스들을 바로 다이렉트 받는 거죠. 중간에 이제 이걸 브리칭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뭐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혹은 뭐 당시에 이제 이와 관련돼서 많이 역할을 했던 경찰 당국 등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리된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트위터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쟤 누구다 이런 이야기까지 잡히거든요, 멘션에서 당시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자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권고라든지 혹은 SNS의 어떤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어떤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결론을 이끌어낸 건데, 원래 주제는 나눔이었어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SNS에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이 실제 그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가운데 센터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확산 구조가 굉장히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동심원 구조로. 이 누구냐? 이게 BTS 아미입니다. 이거 누가 지금 설계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조직화된 이런 어떤 집합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로 만들어지는, 대단히 놀랬고, 이 각각의 센터로부터 바깥으로 이 각각의 층위에서 각각의 역할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팬덤 문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변수인 경우입니다. 이건 지금 110만 명의 아동 청소년 데이터를 쓴 것이고요. 37개 문항으로 심리 정서적 문제를 물어본 데이터입니다. 이게 지금 성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진단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좀 러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번 이걸 살펴보자라고 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건 지금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쓰긴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크게 조증 경향과 과도한 걱정, 앵자이어티로 나눠지고요. 각각은 다시 두 개의 어떤 블럭으로 나눠지게 되고, 가운데는 그 정신적인 부분이고요. 그 말단 부분에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 연결되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아동 청소년들의 어떤 심리 정신적인 어려움들 같은 거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그 노드가 현상 그 자체인 경우입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이건 지금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의 노동 이력을 지금 다룬 건데요. 각각의 숫자가 지금 어떤 노동 상태를 의미하고요. 보시면 원활하게 이동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특정한 상태에 고착되어 있는 구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자, 이건 지금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어떤 그 자연 상태의 스토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각화한 작업입니다. 이건 지금 그 파카사탕 시나리오를 가공 없이 한 그 씬에 나오는 그 동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관련성이 높다라고 보고 연결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좀 그 자연 상태의 데이터들을 좀 시각화하고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 마이닝은 여기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어들 다 분해하고요. 그 분해된 단어들의 빈도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가 사람을 물었다 하고 사람이 개를 물었다 굉장히 다른 거지만 이런 빈도 중심 접근을 할 때는 낭자가 포착이 안 되겠죠. 물론 이것도 극복은 할 수 있습니다. 태깅을 하면 돼요. 주어 목적어를 태깅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채팅 봇을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매우 중요할 거예요, 아마. 어쨌든 많은 연구에서든 이제 빈도 중심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상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 이제 질적인 또 양적인 데이터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은 재현 가능성, 이게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현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반적 단계는 이제 자, 슬라이드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의 갈래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뭐 간단하게 빈도 분석을 한 경우입니다. 이건 지금 이 연도에 사회가 들어가는 모든 기사물을 다 수집해서 이 작업을 했거든요. 보시면 이제 미투 운동이 이제 들불처럼 일어났던 시점인데요. 미투 운동이 이제 초기에 쫙 이렇게 굉장히 높은 빈도를 일어났다가 이어서 혐오와 같은 이런 개념들이 뒤를 이어서 다시 세컨드 웨이브로 이렇게 올라온 이런 구조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현상을 잘 아시는 분들은 더 이 각각의 꼭지점들의 의미들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장 혹은 기사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단위에서 각 단어들이 함께 나오는 공기성을 중심으로 다시 네트워크 구조를 다시 그려본 그런 사례고요. 이건 이제 토픽 모델링을 지금 한 사례입니다. 토픽 모델링은 이제 아마 요즘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토픽 모델링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냥 유형만 나오는 거죠, 토픽들을. 근데 사실은 그 토픽들의 어떤 의미, 이것을 다시 매핑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저는 사실은 질적 연구하시는 분께 굉장히 많이 의존하거든요. 이 토픽들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어떤 하나의 모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서 이 질적 연구 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을 조금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